안녕하십니까. 능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부분의 첫 동영상으로 물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양은 이름 그대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양 또는 수입니다. 물리양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이 비로소 수학을 이용하여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과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벡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벡터 내적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은 벡터 부분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탐구한 내용인 자연 철학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 철학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과학으로 발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철학이 과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물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 물리양이 표현하는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거창한가요? 앞으로 우리는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주는 자연이라고 바꾸어 써도 좋지만 오늘날에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빅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도 고대 그리스 문명 시대의 사람들도 자연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어진 대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는데 자연 현상도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이었기 때문에 철학자가 자연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자연 철학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자연 철학자로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 자연 철학자들의 이름을 한 번 이상 더 듣고 업적을 배우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탐구한 자연 현상을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고 다른 것과 구분하는 이름을 짓고 문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요. 이 한계는 2000년이나 지나 뉴턴에 의해 극복이 됩니다. 고대 자연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맞는 말이죠. 물체에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주지 않으면 힘을 그만두면 멈춘다. 맞습니까?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 당연해 보이죠? 달과 태양 같은 천체가 움직이는 원리와 지상의 물체가 움직이는 원리는 다르다. 통상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다르다고 표현하지요. 고대 철학자가 탐구하여 표현한 명제는 오늘날 모두 거짓이 되었지만 이들이 탐구한 내용과 탐구 열정은 현대 과학 문명의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들 명제가 거짓이 된 이유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는 지동설에 의해서 부정되었고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그만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관성에 의해서 부정되었고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지 않고 같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부정되었고 우주의 섭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과정은 오늘날 추상화 작업 과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상화 작업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어 분별하고 개념화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개념화한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추상화 작업의 결과물은 그러므로 개념과 이름과 기호로 구성되겠지요. 추상화 작업 과정이 끝나면 위의 명제에 표현한 지구, 태양, 힘,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등의 문자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추상화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림에 불과하지요. 추상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화 작업의 이해를 위해 자연현상에 대한 추상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 속에서 다른 것과 구분되는 다양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이고 기호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대상을 보고 크다거나 작다와 같은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길이의 개념을 만들고, 무겁고 가벼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게의 개념을 만들고, 차고 뜨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온도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여 움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운동의 개념을 만들고, 운동이 빠르고 느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속도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시간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서로 연결하여 자연현상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던 자연철학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7세기 후반입니다. 자연현상을 언어가 아니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지요. 이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만든 사람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1687년, 이 해는 과학사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외워두어도 좋겠지요. 1687년 프린키피아라고 줄여서 부르는 책을 출판합니다. 원제는 라틴어로 필로소피아 내추랄리스 프린키피아 마스메티카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중에서 프린키피아만 따서 줄여서 부릅니다. 제목은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로 해석이 되며 영어로 번역하면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가 됩니다. 이 책에서 뉴턴은 두 개의 수식을 소개합니다. 가속도 법칙을 표현하는 식과 만류 인력 법칙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 두 식은 고전역학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자연현상의 탐구에 일대 변혁을 가져옵니다. 자연현상을 자연철학의 언어 대신 수와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탐구를 과학으로 발전시킵니다. 자연이 생각하는 철학의 대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과학의 대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과를 따질 수 있게 된 근거는 수식이 원인과 결과를 반영하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ma에서 힘을 작용하면, 즉 원인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생긴다,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인과관계가 수식에 담겨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뉴턴은 두 개의 식을 통해 자연현상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달과 행성의 운동까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수식에서 F, M, A 등 문자는 알파벳이 아니고 수를 표현하는 문자수입니다. F=ma의 의미는 힘의 수는, 힘을 나타내는 수의 크기는 질량의 수와 가속도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힘, 질량, 가속도는 추상화 작업 과정을 통해 만든 개념이지만, 이들 개념의 관계를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개념을 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리량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량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에 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물리량은 과학의 수학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접목점이 됩니다. 물리량이 있어서 비로소 과학이 되는 것이지요. 기초 수학 시간에 수직선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을 수학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수직선과 물리량이 수학과 과학을 연결하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수직선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개념 중에서 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물리량이 됩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개념에 수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의 사랑은 50사랑이고 다른 사람의 사랑은 70사랑이라고 수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사랑도 물리량이 됩니다. 물리량과 수의 관계가 이해되지요. 이 같은 물리량이 현상을 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 궤량화되어 물리량으로 바뀌면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물리량 사이의 수의 연산과 함수로 표현합니다. 함수는 기초 수학 시간에 별도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F=ma가 대표적인 인과,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관계로 인과로 표현된 자연현상은 피할 수가 없고 예외가 없는 결정론을 만듭니다. 원인이 주어지면 그 이후의 과정은 수학의 연역 체계처럼 모두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현상에서 함수 관계의 특정한 값을 찾는 것이 됩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기초 수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을 만들기 위해 개념의 수를 부여할 때 개념이 가진 성질에 따라 부여하는 수가 달라집니다. 개념을 크기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단지 크기만을 나타내는 실수만 부여하면 되지만, 개념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가진 수인 벡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수만 부여받은 물리량을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물리량으로는 질량, 시간, 길이, 넓이, 부피, 속도가 아닌 속력, 온도, 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각 개념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이들 물리량이 방향이 없고 수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의 성질에 방향 요소가 있어서 벡터를 부여받은 물리량을 벡터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벡터 물리량을 취급할 때는 항상 방향 요소를 꼭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벡터 물리량으로는 힘, 위치, 변위, 속력이 아닌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벡터 물리량들도 앞으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들 물리량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단위와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리량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념을 수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수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만 가지고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물리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나타내는 수를 다른 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호를 부여합니다. 이같이 단위값이 표현하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그 물리량의 단위라고 합니다. 단위는 당연히 개념의 대상을 포함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로 미터나 킬로미터를 사용하고
물론 처음에 정의할 때 다른 기호로 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질량은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하고, 시간은 세컨드나 미니트, 아워를 사용하고, 온도에서는 습시, 화씨, 절대온도를 사용합니다. 물리량의 단위를 정하면 물리량은 개념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와 단위로 구성됩니다. 물리량이 수와 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명제이니 내용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길이를 표시하는 3m, 5km, 질량을 표시하는 5kg, 7g, 시간을 표시하는 7초, 9시간, 온도를 표시하는 9도C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숫자 3, 5, 7, 9 등은 대상이나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지 숫자로 대상이나 개념을 전혀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위를 보고 비로소 그 숫자가 표현하는 내용과 대상을 알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리량을 표현하는 개념에 방향이 들어있으면 단위에 벡터의 성질을 적용하여 방향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표시하는 11m/s에서 속도 단위 m/s는 힘을 표시하는 m/s에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힘을 표시하는 13N에서 뉴턴이라는 단위에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는 15테슬라에서 테슬라라는 단위에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1, 13, 15는 단순한 수이므로 단위가 없으면 대상을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는 단위를 보고 대상이나 개념이나 방향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단위와 혼동하기 쉬운 차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원은 물리량이 표현하는 개념의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로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단위는 대상을 수로 표현하기 위해 단위 값을 나타내는 기호이지만, 차원은 단지 대상만을 표현하므로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위는 1m, 1km처럼 단위 크기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지만 1m든 1km든 모두 길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m와 1km의 차원은 모두 길이로 같습니다. 차원과 단위의 차이가 이해되시지요? 차원은 단지 대상을 나타내고, 단위는 단위 값에 따라 단위 기호가 달라지므로 한 차원에서 여러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량 차원에서 킬로그램 단위와 그램 단위, 길이 차원에서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등 여러 단위가 있고, 에너지 차원에서 일의 단위인 줄과 열의 단위인 칼로리가 있습니다. 단위는 달라도 차원이 같으므로 다른 단위는 1kg은 1000g처럼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지요. 특히 열과 일도 같은 대상이므로 열의 일당량으로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열의 일당량에 대해서는 별도 동영상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차원의 표시는 개념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를 결합하여 지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는 영어 length의 L을 따서 대괄호 안에 L로 표시하고,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L제곱,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의 길이이므로 L3승 등으로 표시합니다. 질량은 영어 단어 mass의 m을 따서 대괄호 안에 m을 표시하고, 시간은 time의 t로 표시하고,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물리량이므로 L 나누기 t 해서 LT-1승으로 표시합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것이므로 LT-2승으로 표시되겠지요. 차원의 표현이 이해되시는지요? 어떤 물리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물리량의 차원을 분석해 보면 그 물리량의 대상이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동일 차원은 동일 물리량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V의 압력의 부피를 곱한 차원과
힘의 길이를 곱한 에너지의 차원이 같으므로 압력과 부피를 곱한 PV 물리량은 에너지를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어떤 물리량이 주어졌을 때 그 물리량의 차원을 보고 물리량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대부분의 경우 동일 차원은 동일 물리량을 표현한다고 대부분이라는 제한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왜냐하면 차원이 같아도 표현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림힘과 일의 차원은 힘의 길이를 곱한 차원으로 차원이 같지만 개념은 힘과 에너지로 전혀 다르지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탐구한 자연 철학이 2000년이 지난 17세기 후반에 뉴턴에 의해 과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뉴턴은 1687년 1678에서 뒤의 두 수를 바꾼 것이죠. 1687년 프린키피아, 다른 말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하고 F = ma, F = r 제곱분의 gmm 두 식으로 자연 현상을 수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식하는 필연적으로 개념을 수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개념을 계량하여 물리량을 만들었을 때 물리량을 근거로 자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개념에 부여하는 수가 크기만 있는 실수면 스칼라 물리량이라 하고 벡터이면 벡터 물리량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지만 물리량은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므로 물리량의 수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로 단위를 만들고, 물리량은 수와 단위로 구성되는 근거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위는 수의 표현을 전제로 하므로 단위값의 크기에 따라 단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지 물리량이 표현하는 대상만을 나타내는 차원은 단위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또 차원이 대상만을 표현하므로 차원 분석을 통해 물리량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어떤 물리량이 필요한지 각 물리량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